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새로운 선생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부자 경고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재밌습니다. 노후 경고. 제목은 뭐냐? 까딱하다 100살까지 산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재밌습니다. 까딱하다 100세까지 산다. 예. 오늘 말씀 주제는 시편 90장 10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까딱하다 100살까지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 위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언젠가는 제가 꼭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노후가 길게는 뭐 30년, 40년 노후인데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노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입성 준비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시각들은 지금 대부분 사람은 노후 준비를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위기가 지금 와 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더 준비해야 될 건, 2배 이상을 준비해야 될 것은 노후가 끝나면 곧 바로 천국에 1년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딱 하루가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날은요, 소천하는 그 날입니다. 왜요? 소천하는 그 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이자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이 유머스럽게 까딱하면 100년이라는 말이 뭐냐면 준비 없이 100년을 맞이하면 어찌 보면 큰 위기가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말해서 고령화 위기입니다. 한 주제로 하면 고령화 위기, 이걸 두 가지 제목으로 하면 퍼펙트 스톰이다. 큰 태풍이 한 가지 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태풍이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것을 유례가 없는 퍼펙트 스톰이라 합니다. 완벽한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태풍이 우리한테 오는 건 결론부터 쭉 얘기하고 앉아서 설명할게요. 첫째가 가장 무서운 게 노후에 맞이하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태풍이요. 두 번째가 뭐냐? 이 노후에 맞이하는 건강의 위기. 세 번째가 오는 심적인 외로움의 위기. 이 세 가지 태풍이 겹쳐서 오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메시지 전달하는 건 뭐냐면 트윈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리스크? 트윈 리스크. 트윈은 상둥이죠. 상둥이란 말은 두 가지 리스크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닥쳤고 저한테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럼 트윈, 상둥이 리스크, 위기, 두 가지 위기는 뭐냐면 첫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지금 저출산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저출산의 위기. 이 저출산의 위기가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오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이 이것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이 저출산 위기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는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트윈 리스크 중에 첫 번째가 저출산의 위기다. 그 다음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오래 사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요 두 가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까딱하다 100살까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그걸 오늘 차근차근하게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런 위기가 지금 내한테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퍼펙트 스톰과 트윈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제는 퍼펙트 스톰보다는 두 가지 우리 현실에 와 있는 저출산의 위기와 고령화의 위기,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저출산의 위기가 어떤 우리한테 오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고령화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두 가지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저출산의 위기와 고령화의 위기는 한마디로 하면 노후의 준비를 하자는 건데, 오늘 여러분한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노후 준비보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 준비입니다. 예. 우리 노후 준비는 어째 보면 60에 은퇴를 한다, 50에 은퇴한다면 길게는 50년, 적게는 한 30년 동안 지나다가 끝나는 거지만 천국 준비는 그 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3, 40년의 노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천국 준비다.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 난 오늘 정말 천국 준비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오늘 말고 내일 온다고 하면 안 돼요. 그 기회는 한 번 오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천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노후 준비의 2배 이상을 천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했던 영적 부자가 세속적인 부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우리는 영적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선생님, 제 한번 보십시오. 영적 부자가 뭘까요? 말로는 좀 좋은 말이죠. 세상적 부자는 뭐 순자산이 10억 이상이 되고, 뭐 여러분의 총 자산이, 부채를 뺀 자산이 뭐 한 100억 이상이 뭐 부자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영적 부자가 뭘까요? 오늘 그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영적 부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적 부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부자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을 끝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항상 하는 말이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면 너희들 상급이 있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행위, 전도의 행위일 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뭐냐? 상급은 천국에 가서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죠. 천국에 가서 그 상을 못 쓴다면 그 상급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영적 부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의 규모가 여러분의 영적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제 주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영적 부자인지 아닌지는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알아요. 왜? 자기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지 않아. 나는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 맞아. 왜?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상급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래 살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의 기회는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내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가를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의 일단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낮에 있으면 노력해서 그 낮에 있는 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노후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의 위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세 가지 퍼펙트 스톰,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이걸 다시 줄이면 두 가지 트윈 리스크가 나오는데, 첫째 저출산 위기와 둘째 고령화의 위기. 저출산이 즉 이거죠. 애들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숫자도 약하고 출생률도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을 딱 찍다가 지금 한 3천만 명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지방이 소멸화된다. 지금요, 부산의 영도라든지 동구 쪽에 가보면 아파트가
거의 빈채 아파트가 의외로 많아요. 이제 체감을 해요. 느껴요. 여러분, 자천동역에 내리면 옛날에 우리 그 뭐가 있었는데, 그걸로 가면요. 금성중앙 올라가는 그 집이요. 골목길 올라가면 거의 다 없어요. 집은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에너지가,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한테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제적인 부분이 여기 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 고령화 위기는 이제 이 저출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닥칠 것인가, 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저출산의 위기부터 볼게요. 대한민국 경제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생 연도가 1950년생부터 1963년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인 용어, 베이비 붐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이 떠오르는 게 있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자 곧바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베이비붐, 출생률이 확 올라가고요. 일본도 전후가 끝나자마자 일본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해방동이라고 하고 일본은 단가의 세대라고 합니다. 이때 인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인구청을 조사해보면 1950년생부터 1963년생이 우리나라에 제일 두꺼워요. 그 63년생이 제예요. 마지막. 이 세대가 지금 60이 왔기 때문에 이제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출산은 뭐냐면 인구가 안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동력이, 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하센터장,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딱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즉 모든 가격은요,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적을 때 가격은 올라요. 맞죠? 그런데 수요가 줄면 자연적으로 집값은 떨어져요. 지금은 여러분 2023년 지금 아파트가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다고 하지만 회복돼도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과거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시기는 이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뭐냐?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거의 비슷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정확하게 갑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일본 구조와 거의 산업 구조나 농경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 거쳐갔던 걸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거쳐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일본이 2023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령 사회로서 산업의 활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은 집값이 완전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그다음 아파트도 완전히 떨어져서 동경 외에는 집값이 거의 무너져 있어요. 과거 일본의 동경 내에 있었던 한 3억 엔 정도의 집값이 지금요 3천만 원 엔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인구 감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미래는 신의 영역이지만 우리 일본이 걸어간 방향을 보면 우리나라도 대충 이쪽으로 간다고 거의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재작년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입니다. 그러면 한 명도 지금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0.70, 0.60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애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방금 말했던 1950년생과 1963년의 베이비 부모 시절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가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6.3명입니다. 한 가족당 6.3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희 집도 사실은 6명이에요. 6형제예요. 우리 시대 때 우리 동네 거의 대부분이 6형제 고물상 집은 7, 7, 8, 8, 7, 6이 많았고
자식이 3명 있는 건 조금 젊은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결혼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애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결혼이 적다는 거예요. 비혼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2017년도 결혼율 보면 1000명당 5.4명이 결혼을 했어요. 1000명 중에 5.4명이 했는데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00명당 3.8명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혼이 준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출산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결혼해서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10억이 넘고 하니까 애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기가 질려서 도저히 내가 결혼할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비혼 세대, 혼자 사는 것이 거의 지금 정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이 왜 무섭냐면요. 이 고령화 속도를 만들거든요. 자, 고령화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유엔에서 정의한 바는 전 국민의 15% 이상이 65세가 되면 그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전 국민의 15% 65세 되는 그 도달 시기가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빨리 걸렸냐면 35년 만에 이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 고령화 사회에 얼마나 걸리냐? 27년밖에 안 걸렸어요. 세계에서 고령화 빨리 늙어가는 국가의 1위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출산율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가면 고령화 비율이 떨어지는데, 천천히 가는데, 어린애가 적다 보니까 이 늙어가는 속도가 급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늙어가는 원인의 1순위는 저출산에 있다라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여러분한테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아파트 상승은 이제 끝없이 올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심신찮게 들리는 말이 뭐냐면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요. 지금 지방의 소규모의 도시들이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지방에 버스 터미널이 있죠. 그 버스 터미널이 지금 문을 닫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왜? 버스 타는 사람이 줄어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울산 외곽인 뭐 청도 이런 거는 소멸의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총 자산을 분석해보면 얼마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요. 통계청 발표해보면 5억 2천만 원이 우리나라의 개인별 자산 구조랍니다. 여기서 5억 2천이 순수 내기 아니고 대출로 횡기 대략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한 3억 6천이 자기 순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 5억 2천만 원 중에 부동산 자산이 얼마냐면 95%가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 2천 중에 현찰로 가지고 있는 거는 5천만 원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 2천인데 앞으로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서울 말고는 지방 소도시. 여러분 걷다 보면 시골길에 아파트 크게 선데도 제법 보이더라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폭락을 해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억 2천이 그나마도 5억 2천인데 부동산이 폭락해피면 우리 자산이 3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집을 살 때 30년, 40년을 사기 때문에 갚아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안 갚여져요. 그러니까 40대에 진 사람이나 50대에 가봐도 부채 비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부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출산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재산의 상대적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번에 발생되는 게 뭐냐? 우리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인데 일본의 지금 노후 파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여러분, 파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빌렸단 말입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630만 명이래요. 65세 된 사람이 630만 명인데 이 중에 200만 명이 지금 노후 파산이랍니다. 엄청나죠?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지금 노후에 파산이 돼서 노후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은 노인천국이거든요. 지금 나중에 고령화 위기에서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그 최고 오래 사는 장수화 비율 1위가 어딘가 합니까? 일본입니다. 2위가 어딘가 합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는답니다. 제일 장수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요, 두 가지의 다른 나라가 절대 못 따라올 핵심적인 그 장점이 있어요. 첫째가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급격하게 그 오래 사는 비율이 곧 있으면 일본을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이 노인천국인데 이걸 분석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일본이 왜 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노인 파산이 됐냐, 그 원인은 연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연금은 국민연금인데, 그죠? 근데 사실은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이 뭐냐?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에요. 그걸 보장하는 게 사회연금이 국민연금인데, 이 200만 명의 일본의 노인 파산자를 분석해 보니까 회사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인 사람들은 기업연금도 없고 퇴직연금이 없어요. 오직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 파산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관련이 있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률이요 65%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요 65% 중에 국민연금을 한 달에 6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요 15%도 안 됩니다. 그 전 국민 중에 국민연금 가입한 숫자도 60%도 채 안 되는데 그 60%도 실질적으로 진짜 연금으로 혜택받는 사람은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쏠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퇴직 이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자녀와 살겠다는 사람보다 내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무려 80%가 자식의 의지 없이 내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지방 소멸이 되고 빈집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은 누가 다 하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해요. 1950년생부터 63년생이 이 집값을 다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늙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면 이제 이 집값을 바탕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0.7명 출산은 한 해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만 명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를 이끌어낼 에너지가 앞으로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5억 정도인데 그 중에 90%는 부동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으로 노후를 지탱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부산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 나이 또래, 제 위에 선배들 이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세대거든요. 세대인데 현금 자산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부동산, 아파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좀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앞으로의 그 노후를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요.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20억짜리, 뭐 2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자식한테 한 15억 주고 10억 가지고 대전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 오면 집값이 헐거든요. 이걸 사서 이제 살겠다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서울의 아파트 그거 팔아서 자식한테 좀 주고 나머지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빵 터졌잖아요. 지금 25억짜리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 되니까 이제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산이 아파트 꼴랑 한 채밖에 없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일본에서요, 이 빈집이 지금 현재 1000만 채가 된답니다. 빈집, 사람 살지 않는 집.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현재 그 국토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집이 151만 채래요. 150만 채 빈집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농가주택이 지금 빈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우리나라 대도시에도 빈집이 엄청 많답니다. 예. 그러면 어찌 됩니까? 빈집이 많다는 말은 이제 부동산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독 떠들었던 부동산 불편이 이제 거의 간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발 빠른 사람은요, 지금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초창기지만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정부에 맡기고 거기서 돈을 타 쓰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빠쓰는데 주택연금의 특징은 뭐냐? 그 시점에 주택 가격을 쳐요. 그러니까 주택이 폭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하나의 팁입니다. 근데 앞으로 집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택연금 가입할 필요 없지만 앞으로 주택이 아파트가 급격하게 하락이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주택연금도 하나를 생각해 볼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저출산이 되면 빈집이 늘어난다고 일본에 지금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집을 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는 고층 아파트의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주거 형태가 이 고층 아파트 형태에서 바뀔 겁니다. 그 바뀌는 그게 어디냐면 일본이 지금 이 방향으로 바뀌어요.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아파트율이 63%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중에 아파트에 사는 63%인데 일본은 15%밖에 안 돼요. 예. 고층 대단지 아파트가 왜 사라지냐면요. 일본에서 최근에 큰 사회적인 하나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그게 뭐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아파트에 살다 죽었는데 그 발견이 석 달 만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일명 고독사죠. 고독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벌컥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고독사가 보통 25명이 죽으면 하루에 그 발견하는 날짜가 3주가 걸린답니다. 21일이 지나도 옆집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사 다른 게 없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발견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가는 그 고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앞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입니다. 이웃이 있으면 고독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다큐멘터리 그걸 보니까 고시촌 있죠. 고시촌에 그 경제력이 약한 노인들이 고시촌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근데 이 고시촌의 주인이 하루에마다 하는 일이 뭔가 합니까? 고시촌 방에 문을 쳐요. 계속.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워낙 자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요. 이걸 안 치면 쳤는데도 하루에 3번 치는데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간대요. 그만치 고독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판교에요. 일본인 설계사가 판교에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 유리로 짓대요. 우리 아파트는 다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집에 들여다 보이게 옛날 집처럼 그래 지었대요. 거기
2010년이니까 지금으로 한 15년 전에 그 해인데, 판교에 그 일본의 유명한 건축사가 그래 집을 지으니까 욕을 태바지게 했대요. 아니, 개인 사생활도 보장 안 되게 이래 뭐니 앞으로 다 있으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반전이 됐대요. 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독사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그 판교에 집을 지었던 이 유명한 일본 건축사를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잔치를 했대요. 상을 줬대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기 고령이 75세를 정기 고령, 후기 고령을 75세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꼭 얘기 드린 거, 주거 시설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요. 앞으로 시외에 있는 복지센터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한적한 시골에 나가 살 것 같죠? 일본이 거기 다 망했다요. 얘기해 볼까요? 고령 사회가 되면요, 전부 다 대도시로 다 들어옵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의 전원주택은요, 거의 인기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짧게 얘기해요. 전원주택 살다가 골병 든 사람의 유튜브를 워낙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싫다 해가지고 전원주택 갔는데 골병 들어가 대부분 1년 만에 다 돌아와요. 그 원인이 뭔가 합니까? 제일 큰 원인이 전원주택 살면 너무 힘들답니다. 뭐 땅 갈고 하는데 전원주택은 딱 4월, 5월, 9월, 12월 빼놓고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오면 고생하고 사람 안 오면 외롭고 해서 1년만 되면 다 던지두고 온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전원주택이고 농막, 농경지에 농막이라고 있거든요. 6평. 농막에서 주말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전원주택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전원주택이 3억 하는 게요, 지금 5천만 원도 안 하는 전원주택 천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저출산할 때 고령화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면 첫째, 시내로 들어온답니다. 일본의 경우. 두 번째, 고령화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병원 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주거가 환경이 바뀐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노후에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네 번째, 물건을 사고 팔기 쉬운 쇼핑 단지가 갖고 있는. 시골의 전원주택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합니까? 물건 하나 살려면 마트에 차 가지고 30분 동안 가가지고 온대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그 주거 형태는 시내에서 병원과 가깝고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외롭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곧바로 하기 때문에 시골은 절대 안 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 형태가 역세권의 초소형 아파트가 아마 한다. 왜? 나이 들어가지고 특히 여자들 말을 들어야 돼요. 집 크면요, 여자들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기함합니다. 제 와이프도 앞으로 살면요, 조그만 집에서 청소 잘하지 큰 집은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저출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3단계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단계가 현역의 단계 때 여러분이 돈 벌 때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두 번째 노후 단계 때 여러분이 자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를 써야 될까, 그 감이 없잖아요. 그 다음 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현역 시절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노후 전문가들이나 제가 가장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략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활에 맞춰서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 전략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소일거리를 찾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능력요? 소일거리. 우리 세 가지 위험이 있었죠. 경제적인 위험, 건강의 위험, 세 번째 외로움의 위험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소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서 그거 해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은 귀담아 들어 주셔야 되는데 집사람이 어떤 남편을 제일 싫어하냐면 낮에 집에 있어서 밥 차려달라는 남편이 제일 싫대요. 그리고 어떤 남편이 제일 좋나? 일하러 나가는 남편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말이 뭡니까? 소일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소일거리.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사라고 노인들 도와주는 이 복지사가 인기 직종으로 올라요. 그래서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까딱하다는 백세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소일거리라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 먼저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 2단계 퇴직 후가 되면 이제 소득원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았던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4%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뭐요? 4%.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산에 1년에 4%만 빼서 쓰시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이해 돕기 위해서 1억이 있다면 거기서 한 달 1년에 400만 원을 찾아서서 그걸로 1년 생활하고 나머지를 해라. 절대 4% 이상을 넘어서지 마라. 왜 그럴까요? 4%를 넘어서면 여러분 자산이 깎이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깐다가다 백세죠. 그러다 보면 4% 이상 쓰면 80 넘으면 그게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85세를 기준으로 드려야 됩니다. 몇 세를요? 왜냐하면 85세 이전은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젊습니다. 젊다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포인트는 85세 이후로 맞춰야 돼요. 85세 이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초핵심입니다. 그걸 내가 꼭 조금 이따 얘기해요. 저도요, 지금 제가 60인데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어보면요, 제 몸이 총각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60하고 70, 최근에 KBS 다큐멘터리에 누가 나오냐면 사람 사는 거라고 해서 부산 출신 가수 최백호가 나와요. 최백호가 라이트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백호 씨가 되게 옷도 정게 입지만 건강하게 보입니다. 피부도 좋고. 최백호 씨가 몇 년생이냐? 1950년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75, 70, 만으로 하면 73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50년생들, 선배들 보면요. 교회 장로님들이 50년생인데 보면요. 노인 아닙니다. 조금 맛이 간 오빠. 진짜입니다. 70은 노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70된 사람이 노인인 그 관념 절대 아닙니다. 조금 노인 티가 나기 시작할 때가 80이 앉아 넘고 85이 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아 저분이 노인 같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참 건강하다면 대부분 70세입니다. 저는 지금요 새로운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제가 30부터 50까지 대기업 들어갔던 그 기분이 지금 듭니다. 아 이거 갖다가 100세인데 앞으로 이 60에서 80이 20년인데 이 20년이요 저는 노후라 생각 안 하고 새로운 뉴에이지 시대라고 난 그게 몸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뭐든지 다시 준비를 해요. 이 20년을 활기 있는 20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까? 노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급적이면 여러분 모으고 있는 노후 자금을 덜 꺼내 쓰는 게 좋고 거기서 연금 수입이 거기다가 여러분 자산에다 연금 수입, 국민연금이 없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소일거리를 찾아서 근로소득을 버십시오. 그게 언제까지냐면 내가 볼 때 한 80세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요 옆에도 요 503호, 505가 뭐냐면 인력 공급하는 단체예요. 롯데개발, 한남직업소개소거든요. 여기 무슨 소개냐면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아파트 경비 한대 200대 1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 경비가요 월급이 얼마나 210만 원입니다. 지금요 들어가면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아파트 경비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경비 한 번 하는 것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그거는 돈을 번다기보다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일거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합니까? 친구들 오늘도 보면 이 시간에 놓으면 등산 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등산도요, 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 등산이 좋지. 줄기장창 매일 등산 가면요, 골병 듭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제 잘 아는 선배도 있고,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사람은요, 석 달만 놀면요, 죽는답니다. 미친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노는 것도 일을 하면서 놀아야지 그게 진짜 노는 거지. 백날 밥만 먹고요, 산에 올라가면 산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일거리,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 하는 게 좋은데,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60까지 한 번도 하나님 못 섬긴 걸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저는 20년의 새로운 마음이 뭐냐면, 돈 벌 것보다는 이제 마지막 목사 이상으로, 선교사 이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70대 후반부터 예금 아껴서 꺼내서다 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남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자식한테 줘야 됩니다. 자, 경제적 자립은 자기 자신을 그 자산에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보다도 항상 전략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서는 방향 항상 그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령화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님이 90년도에 돌아가실 때 6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꿈에도 소원은 60이 넘어서 한갑잔치 한번 하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3형제였는데 아버지 빼고 전부 다 60 이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한갑이 돼서 얼마나 기뻤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이요. 자식이 보통 몇 살에 유산을 받냐면 30세, 40세. 부모 나이에서 30을 빼면 그게 자식 나이거든요. 60에 아버지가 돌아가면 부모가 돌아오면 보통 자식이 30 전후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아버지가 60대에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은 게 그때가 제가 29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아버지의 피나는 그 유산이 크든 적든 그 받아서 제가 얼마나 요긴하게 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고령화 사회 되면요. 여러분 100세 살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녀가요 70세입니다. 자녀가 그 유산 받아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식한테 유산도 없죠. 유산 주려면 지금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 딸아이가 50이 되면 지하고 내하고 같이 늙어가는데 내가 죽고 나서 유산 주봤자 지 70대 해가지고 그거 뭐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큰 재산도 없지만 내가 전략해서 50대면 애한테 유산이라 생각한 걸 주고 싶어요. 줄 거예요. 그때 써야죠. 그때 애가 50이면 자식이 20이니까 돈 한참 들어갈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고령화 사회가 지금 살아왔던 그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다 왔어요, 지금. 그걸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까요? 그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의료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했고 거기다가 사회보장제도가 세계 최고의 지금 보장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60 살다가 지금 90 갔다가다 100살까지 산다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병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죽을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죽는데 요새는 그런 병을 걸려도 안 죽습니다. 왜? 의료기술이 그만치 발전해요. 사람 잘 안 죽여요. 안 죽습니다. 완전히 몸이 망가진 경우 말고는 다 살려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병원 못 갑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 먹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 2020년대 이 시대 사람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1500년대 세종대왕 52대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습니다. 그거 아세요? 세종대왕은요, 고기 잘 먹었지만 그때 저거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키 먹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너무 잘 먹어요. 옛날에 왕들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들은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걸려요.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골병 들어서 대부분 우리 어른이 그러대요. 못 먹어서 빨리 죽었대요. 잘 먹으면 사람 안 죽어요. 식생활이 월등하게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안 죽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먹는 걸 잘 먹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 개인들이 이제는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건강 지식이 무장이 잘 돼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웬만한 건강 거기서 다 보게 됩니다. 즉,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사회보장 잘 돼 있죠. 잘 먹죠. 거기다가 내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하니까 까딱하다 100세 간다는 말이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요, 한국통계청 발표에 보면 2021년도 한국 평균 수명이 얼마나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83.6세입니다. 드디어 이제 80세를 넘었어요. 근데 남자는 80.5세, 여자가 86.5세인데 여기 2020년이니까 아마 2025년 되면 여자는 무조건 90이 될 겁니다. 남자도 거의 83세. 그 이유가 아까 중에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가 되면 사람 무조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1위가 일본인데 2위가 이제 대한민국이 2위에 올랐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을 따라잡기는 시간 문제랍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계 초장수 국가로 진입한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는 원인이 뭐냐? 잘 아십시오. 대한민국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8명은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맞아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철도사고, 비행기사고는 그러니까 기하기 때문에 이 뉴스 되지 우리나라 100명 중에 98명은 질병으로 죽습니다. 재해사고로 죽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혈관 질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를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째, 이 네 가지가 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피를 마시지 마라. 왜?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피다. 피가 맑으면 암, 심장질환, 대혈관 질환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가 탁하다는 게 어혈이 생기죠. 피가 그 안에 그 의학적 용어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돼.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식생활이 되면 복부 비만이 생기면 그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말 뭡니까? 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마음 관리를 잘해라. 피가 왜 어혈이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마음이 여유를 가지면 우리가 병에 안 걸려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 위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세 가지 착각을 해요. 그 무슨 착각이냐 보십시오. 첫 번째 착각이 뭐냐? 80세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착각을 해요. 예. 오래 산이 좋다고 하는데 고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80 이후가 없는 걸로 아는데 80 이후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80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과정이 이 80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80 이후에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 지금 혹시 부부로 계신 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부부가요. 문제가 될 때 부부 두 분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늙어가면서 건강히 늙어가면 문제인데 이 중에 아내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플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때부터 이 자기가 모았던 그나마 돈이 배우자한테 이 치료비로 다 들어쓰고 나면 이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내가 죽다 보면 결국은 귀하게 모았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사별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남편이 있고 아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편은 아내를 잘 챙겨야 되고 아내를 남편을 잘 해서 검술 좋은 것이 곧 결국은 여러분 노후를 성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만 건강해도 안 되고 남편만 건강해도 안 되고 같이 서로
동맹이라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두 분이, 양친 두 분이 건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제가 핵심. 죽음이라는 것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세계에 잘 기억, 오늘 여기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요, 편하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죽음이 조용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편하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76세에 그 우리나라의 노후 강의를 제일 잘하는 강창희 교수가 있어요. 참 그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참 잘하는데 제가 참 잘하신다. 그분의 얘기 중에 뭐냐. 제가 지금 어머니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 살짝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요. 보통 죽음이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 짧으면 2년, 길면 10년 동안 똥오줌 사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2년 동안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힘들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립인 거예요. 지금 제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 좀 방송용으로 좀 하지만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몽골음은요. 똥오줌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옆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본인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같이 하는 가족이 얼마나 공포스럽다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참혹하게 그리다가 죽음, 제 결과 죽음을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간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극강의 공포의 구간이 바로 이 죽음 앞에 선 2년에서 길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격려할 수, 제가 지금 어머니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제 소원은요. 죽는 그날 순간까지 걷다가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죽는 소원이 오늘 하늘나라 소천한다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죽는다면 걷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오해하지 마세요. 소변과 대변은 내가 스스로 보고 죽고 싶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요. 얼마나 참혹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합니까? 그걸 한 병실에 6명의 똥오줌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 그 중국산에 받아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 아버지가 91년도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인자하신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유언을 남기고 간 건 없지만 제 그때 31에 제 어린 제가 받아들인 거는 수동아 건강할 때 지켜라.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줬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0대인 제가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지금 와서 그 정신적인 유산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픈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병적으로 해요. 왜? 내 몸이 좋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게 죽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제가 건강합니다. 술하고 담배를. 근데 잘 들으십시오. 저는 포인트가 1회 살면 85까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해요. 큰 변수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큰 질병 없이 간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초점은 85세 이후입니다. 그때 이후부터는요, 한번 자빠지면 완전히 꺾입니다. 꺾여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설 것인가 안 일어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제가. 왜? 우리 어머니가 요번에 코로나 딱 넘어지고 나서 다리 근육이 다 빠진 걸 내가 봤거든요. 그 다리는 못 일어나요. 85세까지 얘기하는데 85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경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는 걸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건 100%입니다.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자 보세요. 제가 그대로 연결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억 있는 그 재산이요. 마지막에 왜 허무하게 꺾이는가 합니까?
엄마가 그래 죽고 아버지가 그래 죽으면요. 결국은 그 재산이 자식한테 한 푼도 안 가고 치료비로 쓰다 다 갚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한테 건강 하는가 합니까? 자기가 몸 건강 관리 안 하면요. 자식이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60이면 자식이 몇 살입니까? 30 아닙니까? 30이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진짜 묵고 살고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그 나이에 벌써 아버지가 엄마가 몸 관리 못해가 자식이 그거 뒷발질을 하면요. 따라 못 잡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야 될 때 부모 변치닥거리다 하다가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간병인이 하루에 간병인비가 얼마인가 합니까? 최저 10만 원에서 보통 20만 원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요 1년 동안 간병을 모시니까 지가 모았던 30살짜리 청년이 모아보여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자기 모았던 거 간병인 다 주고 나서요 빚을 진 거예요. 카드 빚을. 카드 빚 지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간병인을요 나가게 하고 자기 회사 간두고 엄마를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제가 그 60대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건강을 책임을 관리를 안 하면 여러분만 괴로운 것으로 끝나면 되지만 자식들이 그걸 일어서야 될 자식들이 못 일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5세부터 여러분 열심히 건강하면 죽을 때 최소한 치료비는 그나마 자식들한테 좀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반드시 건강을 여러분들 관리하시길 그거 합니다. 그게 지금 고령화 사회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 리스크, 자녀의 위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캥거루족이라고 있죠. 캥거루족이 뭐냐?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캥거루는요, 여러분, 그 말은 난 잘못됐다 생각해요. 캥거루는 엄마에 있을 때 새끼는 1년만 딱 의존하면 떠나요. 근데 인간 캥거루는요, 30대, 40대 돼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것이 그 캥거루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활 30대가 314만 명, 40대가 65만 명이 지금 부모한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봐요. 자식들이 무능한 거라고 보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지금 30대, 40대가 자립해서 살기 너무 힘든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냐, 페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페러사이트 싱글 뭐냐, 자식이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기생충. 빌어붙어서.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떠냐, 노부모가 죽으면요, 사망신고를 안 합니다. 사망신고를 안 해서 부모가 받는 연금을 계속 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죽었다면 유족연금 적게 놓으니까. 그만치 지금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서울에 맞벌이 하는 부부가 1억을 모으는, 1억 버는 부부가 제법 있답니다. 이 부부가요, 자녀들한테 교육비로 1년에 드는 비용이 3,600만 원이랍니다. 그럼 3,600만 원 빼삐면 얼마입니까? 5,400 아닙니까? 맞죠? 6,400입니까? 6,400. 6,400에 저거 먹고 쓸고 하면 언제 노후를 준비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테도 넉둥이가 있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대한민국 미쳤어요. 우리 애한테 들은 사교육비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상 못하죠? 제 위에 큰딸은 해봤지만 20년 차지만 일 보니까 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 학부형보다 좀 나이가 드는데 우리 마누라 말을 이해를 해요. 못 따라가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안 따라가고는 못 베기겠대요.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하고 맞죠? 학교 갔다 오면요, 책가방 쉘이 던지비고요,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야야 밥 먹으러 온다 할 때까지 놀았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때 과외 수업이 어디 있노? 그때 가면 학교 오면 그 책가방이라도 안 합니다. 책 보랍니다. 책 보 저기 던져놔피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손이 터들어 구실치기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해질 때 야야 밥 먹으러 오면 각자 이제 돌아갔다 아닙니까? 우리 땐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써요 지금. 내가 보이 아가 불쌍해요 불쌍해. 근데 그 애가 혼자 하는 게 다른 애도 다 그래 하는데 뭐. 이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우리 이 어린 아를 키우면 이 사회가 진짜 엉망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금요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 그 SK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이란 말이 지금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는 학벌이 중요한 어느 대학 놓은 거 안 본답니다. 두 가지만 딱 본대요. 그의 스펙,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인성을 본대요. 앉아 절대 학벌에 안 속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우리 베이브 부모 세대 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기업에 사람을 안 뽑습니다. 안 뽑기 때문에 애들 대학교 나와도요, 취업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미친, 이런 말, 내가 봐도 우리 애 보면 미친 사회예요, 미친. 그런데 그 학부형들은 미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 세대가 82학번인데 제 세대가 영어를 언제 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나서 그때 A, B, C, D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영어가 유창하게 하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애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면 적응을 할 것이냐. 제가 결론할게요. 앞으로요. 지금 21세기 인재상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인성. 두 번째 창의력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최고의 인재 조건이 뭔가 합니까? 정직입니다. 제가 대기업에 대우그룹도 있었고 그다음 정규직이 아니지만 우리 금융에도 있어봤다 아닙니까? 최상부에 딱 올라가면 누구를 선가합니까? 일단 기본은 정직한 사람을 씁니다. 법인 자금, 법인 카드 안 쓰고 업무는 좀 못해도 돼요. 학력이 좀 떨어져도 돼요. 왜? 그거는 대기업의 완벽한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리더가 인성이 좋고 품어줄 수 있고 정직하면 그 안은 올라갑니다. 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 믿음을 잘해서 정직하면요. 반짝이지 말아도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가진 기업가다 칩시다. 어떤 사람한테 1,000억짜리 기업을 맡기겠습니까? 애는 똑똑한데 비심적인 사람한테 쓸까요? 아니면 애가 조금 티미하지만 돈만큼은 정직한 사람한테 쓸까요? 100% 정직한 사람한테 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 얘기할 건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녀 교육은요. 여자가 다 이끌어 나갑니다. 남자는요. 그 사이에 끼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요. 100마디 쏟아지가 당신이 캐보사 하면요. 그냥 깨갱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자가 하자는 대로밖에 뭔가요? 그런데 자녀의 교육은요.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의논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불안하다는데 그 스웨덴의 교육학자가 유명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저는 딱 가슴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 의해서 지옥을 경험한다. 사람을 눈을 의식하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노후 세계가 왔지만 내가 근로소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전략하겠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닥친 이 엄청난 위기의 사계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어 볼게요. 80 이후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것의 포인트는 제가 얘기했지만 죽으면 쉽지 않아요. 85세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나마 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85세 이후에 그걸 노후를 잘못 대비면 첫째 여러분이 힘들고 두 번째 자식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걷다가 하늘 날아가자. 꼭 명심하십시오. 젊었을 때 60대의 제가 매일 하루 걷는 게 아니고 85세 되면 어떻게 됐든 하루에 5,000번은 이상 걸으려고 하고 하나님 위해서 소일거리를 하고 왜? 그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부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결론 내릴게요. 고령화 위기는 첫째, 퇴직의 위기.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52세밖에 못 다녀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35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퇴직의 위기가 있고, 두 번째, 또 어리버리해서 50 이후 나서 창업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창업이 100군데 하면요, 1년 안에 망하는 게 85군데랍니다. 그 창업의 위기. 그 다음, 그나마 한 5천만 원 있는 걸 뻥튀기를 낳고 주식하다가 다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융의 위기. 네 번째, 아까 말했던 페레사이트, 싱글, 자식의 리스크 위기. 그 자식을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마지막 황혼이혼입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 황혼이혼이 제일 높은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위기를 요 여섯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후 경고를 했습니다. 까딱하다 100살까지 산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건강의 준비 없이, 경제적인 준비 없이, 믿음의 준비 없이, 천국의 준비 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 60에서 80에 20년 동안 산다고 치면 이 체감적으로 실험을 했대요. 11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치면 이게요. 얼마나 오냐? 35년을 일 안 하고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힘이 떨어지는 85세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건강, 경제력,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대안이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식 키운 것도 중요하지만 20, 30년 이제 남은 이 황금 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 보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자식한테 유산 안 물려줘도 하나님 그 대에 복을 주시면 그 밑에 대가 잎사귀가 푸른 자녀의 복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노후 대비 첫째, 80 이후 없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삽니다. 특히 85세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독 준비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자꾸 얘기하는 게 노후가 대부분 짧게는 2년 기저귀 차고 지냅니다. 지금 이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 현상을 보면 너무너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죽음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대비하고 자식이 노후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스스로 대비하십시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령화 위기는 복합하면 퍼펙트 스톰입니다. 첫 번째 돈의 태풍, 두 번째 건강의 태풍, 세 번째 외로움의 태풍이 닥친다. 이걸 두 가지로 리스크라면 첫째, 저출산의 위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늙어가고 돈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첫째, 있는 것을 잘 전략하고, 그리고 여러분 소일거리 어떤 경우든 근로소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그거는 개인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것에 잘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85세 후반기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가면 건강해지고, 덴마크 속담 얘기합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켜주고, 또한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고, 여러분이 그랬던 믿음 좋은 사람이요 간혹 기도하다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까지 그 위대한 소원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최고의 기도하다가 하늘 가게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걷다가는 죽을 수 있게 그것이 나에게 좋고 자식들한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대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